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이번 시간은 한 번 더 삼성증권의 오연석 리서치 센터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는 지난 시간에 좀 드렸고요. 네. 오연석 센터장은 이제 2018년 12월부터 리서치 센터장을 맡아가지고 삼성증권에서 매크로 부문을 이제 총괄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유동성하고 한국 증시 자금 흐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1월 초에 이제 미 연준이 테이퍼링 을 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번 11월부터.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테이퍼링은 이제 다 가시화된 거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걸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금리 인상 뭐 이러면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 이게 이제 시장의 우려가 아주 큰데 이건 언제부터 이제 시작될 걸로 이렇게 내다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퍼링은 연준이 직매입 규모를 줄이는 이러한 부분이어서 긴축가는 별개의 이벤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연준의 위원들이 이제 점도표상에 네. 본인들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그 시기하고 횟수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으는 네. 그러한 기준이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지금 점도표 기준으로 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빠르면 내년 4분기. 네. 늦으면 내후년 한 1분기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고요. 만약 연준의 전망과 달리 내년 2분기에도 물가의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연준의 애초의 시각과 달리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빠르면 금리 인상의 시점이 내년 3분기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물가의 이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네.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지금 내년에 네네. 좀 더 높아질 건가 아니면 더 낮아질 건가 예. 뭐 이걸 좀 체크를 해야지만이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는 뭐 내년 뭐 한 4분기부터 이제 시작될 거다. 하지만 혹시 금리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3분기 쪽으로 맞습니다. 당겨질 수도 있다. 네네. 이렇게 보면서 좀 예. 투자 전략을 짜야 되겠네요.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 이제 금리 인상으로 축소가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이 경기 상승 국면이 계속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긴축은 경기가 호황일 때 진행이 되는 통화 정책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많이 나쁘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앞으로 나빠진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올린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을 많이 이제 구사를 했었는데 과거에 이제 금리 올라갔을 때 주가 흐름 또 경기의 사이클을 보면 최초에 금리 올렸을 때 아니면 금리 인상 초기 단계에는 시작했을 때 네네. 그때는 경기도 좋고 주가도 좋은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행보가 자꾸 나오다 보면 어느 시점에 주가가 먼저 꺾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피크아웃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최초의 금리 인상 아니면 금리 인상 초기 단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자체에 대한 문제가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주가는 경기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경기가 꺾이기 이전에 주가가 먼저 고점을 치고 둔화되는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뭐 내후년은 이제 금리 인상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꺾이는 네네. 것까지는 걱정할 맞습니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네네. 일단은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그러니까 지난 9월에 좀 월가에서 화제가 됐던 건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좀 우려가 나왔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침체되고 뭐 이런 맞습니다. 국면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불경기 하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상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정의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내년도에 전 세계 경제가 불경기냐라는 이 부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미국 경제가 4% 성장하고요. 유럽 경제가 4.3% 정도 성장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내년에 뭐 나쁘지 않을 걸로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선진국 경제가 잠재 성장 상회하는 실제 성장이 나오는 흐름인데 그렇죠. 뭐 미국 옛날에 보면 2 내지 3% 성장했습니다. 4%면 꽤 높은 성장이죠.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은 한 1.8% 정도 보는 시각이고 유럽도 한 1.5% 정도 보는데 이게 내년에 유럽이나 미국의 4% 이상의 성장이 나온다면 절대 이게 경기가 불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의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올해 성장이 6%가 나오니까 내년에 4% 나오면 성장이 둔화됐네, 경기가 나빠지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접근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내년도에는 불경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 구조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만약에 물가가 자꾸 올라가서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 부분인데 그러면 중앙은행이 물가가 자꾸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이 수요 자체가 둔화가 될 거고요. 수요가 둔화가 되면 이와 맞물려서 경기가 나빠지고 또 경기 나빠지면 물가도 하락하고 또 자산 가격도 둔화되는 이제 이 사이클로 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면은 이러한 흐름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붐앤버스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았다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이 그림으로 가지 경기가 나빠지는데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일 상황이 나빠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떨어지고 자산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붐앤버스트 환경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내년도의 기본적인 매크로 시나리오는 골디락스 환경으로 일단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드린 이 부정적인 이 흐름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아닌 것 같다. 또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 꽤 또 심한데 뭐 내년 되면은 유가가 $100 갈 것이다, 뭐 $120 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잖아요. 또 일부에서는 투기 자금들이 원유 같은 원자재 시장에 모인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 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가격 강세가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맞물렸던 결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유동성이 자산 가격 전반에 강세를 많이 끌어줬는데 지금 와서 자산 가격별로 이렇게 쭉 보면 주식, 채권, 부동산 대비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잉여 유동성이 야 이제는 원자재다라는 쪽으로 이 컨센서스가 모아지면서 유동성 자체가 지금 원자재 시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가격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유동성 변수에 추가해서 에너지 내에서도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천연가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탄, 그다음에 원유로 볼 수 있는데 천연가스나 석탄 가격은 또 이게 지정학적 요인들이 좀 맞물렸어요. 예를 들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힘겨루게 하는 과정에서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부분이 있고 또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호주가 또 마찰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호주의 이 석탄 수입 금지 때문에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 자체가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리는 이러한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 센티멘탈이 되게 불리시한 쪽으로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또 물류 대란이 맞물리면서 또 병목까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강세가 더 많이 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폭으로 내년까지 간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우상향 트렌드 자체는 내년에도 좀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 실물 경제에는 좀 많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또 하나 이슈가 이제 2013년 이제 테이퍼링하고 테이퍼링 선언하고 2014년 이제 실제 테이퍼링 했죠. 할 때 이제 프레자일 5 해가지고 위험한 신흥국들을 꼽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자금 흐름은 괜찮을지 몰라도 신흥국 쪽에는 자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신흥국 자금 쪽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 내년에 좀 경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변수는 핵심은 환율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테이퍼링이 지금 진행이 이제 되는 상황에 달러 강세가 좀 맞물린다면 글로벌 자금은 웬만하면 미국으로 이제 가겠죠. 들어갈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 이제 거시 건전성이 좀 취약한 일부 이제 신흥 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프레질 5 얘기했던 이러한 국가들의 이제 리스크를 좀 많이 부추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국가로 보면 터키 같은 국가가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는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그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머징 국가의 통화가 대부분 이제 약세를 기록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이후에 달러가 내년에도 일방적으로 강세갈 가능성이 있는 거냐, 더 강세로 갈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각은 좀 많이 엇갈리는 부분인 거죠. 이미 이머징의 통화 자체가 올해 많이 약세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년에도 약세로 갈 수 있는 건지는 좀 내년 좀 보면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작년하고 올해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가 매우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델타 변이가 정말 진정이 되면 이머징 국가들도 리오픈되는 거죠. 위드 코로나 이제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원자재 국가 중심으로 해서 교역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그동안 부진했던 이머징 국가의 펀더멘탈의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올해 통화 가치는 약했는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약해진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게 한꺼번에 이머징 국가가 이 아주 취약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한국으로 이제 넘어와서요. 이 한국은 이제 최근 2년간 많이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졌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그러고 갔다 이제 원화 약세로 인해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한국으로 향하는 외국인 자금 이건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을 비중으로 좀 보면 외국인을 100이라고 하면 80은 패시브 머니,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금으로 보셔야 되고요. 한 20% 정도는 액티브한 자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시브한 자금은 이머징 대상으로 투자하거나 아시아에서 일본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중심으로 운용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그러면 이머징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패시브 자금의 이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이 34% 정도 차지하고요. 대만이 15%, 한국이 13%, 인도가 한 11%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좋은데 중국이 나쁘다. 그러면은 이 패시브 자금은 환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이 나빠서 투자자들은 그 돈을 뺐는데 그 돈을 빼 나가는 과정에서 멀쩡한 한국에서 13%의 그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외국인 매도의 대부분은 한국이 나빠서 털고 나가는 외국인보다는 이머징 전체에 이 패시브로 운용하는 자금이 있는데 이게 중국이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고 중국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중국을 나쁘게 보면서 팔고 나오는 과정에서 한국도 같이 이 매도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 빠지는 게 한국만 특정해서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신흥국에서 다 돈이 빠지면서 맞습니다.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러한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액티브 자금은 지금 종목별이나 섹터별로 매수 매도가 좀 많이 엇갈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액티브한 자금은 지금 한 중립 정도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도 외국인 매매 키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나빠서 파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국이 부양 정책이 얼마나 크게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볼 때는 반도체가 메인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이 다운 사이클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달러가 이제 약세에 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중국 증시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중국은 지금 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크게 보면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바뀐 거죠. 등소평 때 삼부론에 얘기했었는데 다시 지금 시진핑의 이 3연임을 앞둔 상황에서 마오쩌둥의 공보론으로 넘어간 거죠. 공동 부유 뭐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공동으로 부유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공동으로 빈곤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어떠한 영향 미칠 수 있는지인데 지금은 주로 이제 예를 들면 플랫폼, 게임, 교육, 부동산 이 중국의 메이저 섹터에 대해서 다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반응은 천편일률적으로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그 규제 리스크가 언제 주가에 풀리 다 반영이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 헝다가 지금 이제 부도 리스크에 직면했는데 지금 부동산 디벨로퍼에 대해서 캐피탈 레이징을 다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헝다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지금 끌어쓰고 있는 중국의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거의 다 웬만하면 부도 리스크에 직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헝다의 부도 리스크를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전염에 대한 가능성 또 이러한 부분이 금융 시스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이 부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경기와 연관돼서 연초부터 긴축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하강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고요. 또 주거용 부동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인데 지금 주거용 부동산 쪽은 웬만하면 다 셧다운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 부동산 공급업체 쪽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가면서 경기의 이제 하강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하강을 어느 정도 완충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동계올림픽 이후에 중국이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어떠한 방식으로 방어하고 또 지금의 부진을 돌릴 수 있는 정책들이 어떠한 강도로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 중국 증시 상당히 불확실하지만 이제 부양책이 언제쯤 나올지 이게 키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한국 투자자들, 한국의 증시 투자자들이 이 글로벌 증시 자금 어떻게 좀 배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미국, 중국, 뭐 한국 어떻게 좀 배분하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투자자들의 위험을 이 추구하는 성향에 따라 자산 배분에 대한 비중은 이게 많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뭐 일률적으로 다 그렇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말씀드리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쪽으로 접근을 하면
뭐 어떠한 국가도 홈바이어스는 다 있기 때문에 예.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게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비중은 한 50% 정도 그러니까 주식 기준으로 네, 한 주식 50% 정도 예. 투자를 하시고 네. 나머지 50%를 미국과 중국의 한 4대 그러니까 40%하고 한 10% 정도로 해서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비중을 좀 더 높게 갖고 가는 게 네. 지금의 이 시장 상황에서는 적절한 비중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가격에 대한 매력이 분명히 올라온 건 확실한데 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선침해하면서 대응하기보다는 정책이 나온 거 보고 확인하고 이 비중을 늘려도 뭐 절대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중국 비중을 좀 최소화한 상태로 조금 더 정책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오현석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글로벌 유동성과 증시 자금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를 하시다 보면 마음이 좀 급해지시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이 부진하면 자꾸 이제 교체에 대한 이 생각들이 앞서게 되는데 투자는 조금 더 길게 보시고요. 또 저는 이 시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사고 좋은 기업을 사가지고 갖고 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관점에서 투자하시면은 내년에 좋은 결과 기대해도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삼성증권 오현석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